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13강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은 코나투스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코나투스의 건강과 참사리 문학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참살이라고 하는 말이 건강이라고 하는 말 또는 웰빙이라고 하는 말의 대안적 개념으로 제가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17세기 유럽의 개념과 참살이라고 하는 현대 한국어를 어떻게 잘 적용을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오늘 순서는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썼던 논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 다른 내용을 좀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제 논문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그 내용대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의학의 철학적 계보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코기토, 코나투스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피노자의 자연과학, 스피노자의 철학을 좀 짧게 그 유튜브에 있는 그 강의 제목, 강의 용어선을 통해서 알아보고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코나투스 과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진화, 면역, 인지 같은 현대 생물학, 그런 생물학을 저는 코나투스의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구조나 기능 중심의 생물학과 좀 다르다. 진화나 면역이나 인지라는 것은 과정의 생물학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변화의 생물학이다.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 어떤 것 뭐든지 변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통접 얘기를 할 거예요. 연결하고 종합하는 게 통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상을 또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신가음의 우주론, 형신가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존재론. 이건 위에서 이제 면역이나 인지 같은 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우리가 전 시간에 페미니즘에서 얘기했던 그런 관계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 철학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만 감성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성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도 그렇고요. 현대 인지 과학에서도 그렇고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을 상당히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 인식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쁨의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기쁨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또 정의라든지 무슨 뭐 이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스피노자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충령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의학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낼 것이냐. 또는 건강이라고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학의 철학적 계보예요. 의학적 철학적 계보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프로네시스 뭐예요? 실천적 지혜죠. 여러분 났죠 앞에서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론적인 논리 또 이성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으로 어떻게 향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17세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에서 사유 중심의 체계가 만들어지죠.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사유가 물질과 다른 존재에 우선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죠. 코기토라는 시스템이. 그래서 고대는 실천적 지혜가 중요했는데 근대 이후로는 사유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초월적 그 가치가 중요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져 왔었지만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는 그 경향, 노력,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나투스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건강을 바라봐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의학의 철학적 계보 중에서 프로네시스나 코기토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역시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강조점을 코나투스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연이 부여한 그런 자연적 지향, 속성, 경향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프로네시스, 코기토, 코나투스를 봤을 때 프로네시스는 지혜예요. 지혜, 그죠? 위즈덤이에요. 코기토는 사유예요. 생각이에요. 이성이죠. 근데 코나투스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네시스는 좋은 거예요. 좋은 삶. 이우다이모니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우다이모니아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얘기하는데요. 뭐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좋은 삶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코기토에서는 근대 개념이죠. 그건 이념과 이성을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코나투스에서는 감성, 정서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프로네시스에서는 조화 균형을 강조하고 코기토는 구조와 기능이죠. 그러니까 의학에서 보면은 구조는 뭐예요? 해법이죠. 기능은 뭐예요? 생리학입니다. 근데 이제 코나투스에서는 경험과 서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서사 의학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생의 경험, 환자의 경험,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나투스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프로네시스는 덕을 강조합니다. 덕, 또는 좋은 삶, 아까 얘기했네요. 좋은 삶을 강조하고, 코기토의 세계에서는 가치와 규범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의무론이다, 결과론이다. 그래서 어떤 윤리 이론을 강조해요. 윤리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윤리적 판단을 강조해요. 판단을. 그렇지만 코나투스에서는 어떤 개인의 판단보다는 어떤 그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서사가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프로네시스는 시대에는 사체액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죠.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음양 오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기토 시대에는 해부와 생리 아까 있었죠. 그다음에 말씀드렸죠. 코나투스에서는 면역과 인지가 강조해야 된다. 면역과 인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면역과 인지는 해부 생리학과 달리 과정에 대한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관한 과학입니다.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어떤 그 노멀한 것, 정상적인 것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면역과 인지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규범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을 많이 쓰죠. 이제 프로네시스나 코기토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 균형이에요, 균형. 어떤 하나가 크면은 그걸 이제 억제하려는 것, 힘이 작용해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균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코나투스의 사회에서는 올소 바이오시스라고 그러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올소 정상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바이오시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에서는 그 은유인데요. 선물과 담례예요. 내가 선물 주면 담례를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에서조차도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선물과 담례가 중요한 그 교환 방식이었어요. 근데 코기토의 세계, 사유가 중심이 된 세계에서는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승자 독식의 그런 그 가치가 지배를 했던 사회라고 한다면 코나투스에서는 감응이에요. 감응. 그러니까 서로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프로네시스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코기토에서는 외제적이에요. 가치라는 게 이미 이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향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코기토의 세계에서는 사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사유가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논리적 또는 이성적 그런 규범이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제적이에요. 그다음에 소산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산적이다. 결과가 이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여기 능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추란스라고 하는 거고 나추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연이 같은 자연인데 자연의 속성 중에서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속성이 능산적인 자연인 것이고요. 만들어진 것이 이제 소산적 자연인 겁니다. 그래서 고기토의 사회에서는 소산적 자연이에요. 그죠? 만들어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화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해하고 분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양식이 이제 근대적인 사회 양식이에요. 그런데 코나투스는 뭐냐? 능산적인 자연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놔. 자연이 스스로 변화해요. 우리 인간도 자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는 거,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거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이 능산적 자연인 겁니다. 그리고 내재적이에요. 코기토는 외재적이죠. 이성이 지배하는 거였잖아요. 내재적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가 만들어낸 세상과의 관계가 그것이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규범인 것이고요. 코기토는 외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네시스에서는 조화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를 구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기토의 세계에서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죠.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메커니즘의 사유가 중요해져요. 그다음에 코나투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몸의 은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원이라고 하는 은유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네시스는 실천인지인 반면에 코기토에서는 인지주의, 연결주의 이런 것들 뒤에 설명합시다. 요거 뒤에 거는 이제 맨 마지막 건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코나투스는 체화인지 내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발제주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주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서 나를 세상 속에 구현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나는 자연의 일부지만 또 자연에 또 뭔가를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코나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별로 볼까요? 고대에는요, 테크네라고 그랬죠, 테크네.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할 때, 그때 긴 대상이 테크네잖아요. 테크네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의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테크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나 테크네나 공이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균형, 대자연과 소자연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피지션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피지스, 자연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지션이라는 말에 자연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을만 쓰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뭐 화살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다음에 뭐 약을 쓰는 그런 걸 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음양왕이고 서양에서 사치액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밀한 관찰이 중요해요. 그죠? 관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찰을 한 걸 갖다가 어떤 일정한 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관찰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한의학에서는 망문문절 이렇게 그죠? 바라보고 물어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게 사진입니다. 요 사진을 통해서 면밀한 관찰을 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직 같은 데 보면 아주 관찰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덕, 좋은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이게 고대의 규범이고요. 근대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근대로 오게 되면 심신이원론으로 굳어지죠. 몸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데카르테. 그다음에 사유가 특권적 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구분해 놓고 사실상 마음이 그 몸을 지배하는 그런 체계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식은 객관화되어 버려요. 자연은 객체화되어 버려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계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학혁명으로 가고 산업혁명으로 가고 계몽주의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한 300~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렉스너 보고서가 1910년에 나와요. 그래서 의학을 과학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그 사유 양식을 그대로 적용해요.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우생학 같은 거, 뭐 진화의 관점을 갖다가 사회에다 일방적으로 적용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을 수십만 명의 단종 수술을 그러니까 생식하지 못하도록 단종 수술을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대에는요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복용한 산모역에서 태어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고 우리가 이 의학을 그냥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의료 윤리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료 윤리 운동을 일어나서 이런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배한 사유 양식은 이성의 법칙이었어요. 도덕률을 만들고 뭐 공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정을 해요. 무지의 장막이라는 뭐 존 로스 같은 사람 무지의 장막 속에서 판단을 해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판단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요즘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하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죄장막이라는 과정을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윤리운동, 윤문학 운동에서도 그런 어떤 과학적인 면밀성을 엄밀함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에서는 생물심사유모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존재나 실천보다는 사유와 과학이 중요했던 이게 근대의 사유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탈근대 시대가 왔죠. 여기서는 코나투스의 시대가 왔다고 좀 보는 거죠. 그건 경험과 서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경험과 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에도 여러분 나왔지만 증거 기반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것.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약을 먹으면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추론보다도 실제로 이 약을 어떤 환자한테 먹여봤더니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봐요. 통계적으로 봐요. 이게 중요해요. 통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통계일 뿐이죠, 사실. 그게 인구 집단을 통해서는 그런 확률로 나타난다는 얘기지만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지만 역시 여전히 좀 불완전한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 바탕 학습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질병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험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론과 메커니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이 중요하다. 내가 해봤더니 어떻든가 하는 거 자기 느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천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관계에서 보면 환자의 주체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환자 경험들을 모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거기 그 환자들이 자기 경험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체적 경험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못하기 때문에 의사하고의 소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와 서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야기로 만들어져야만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지금 뭐 SNS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와 네트워크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피노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스피노자의 자연과 의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인터넷에 아주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 동영상을 한 10분 남짓 될 건데 이걸 보시고 이 동영상이 굉장히 축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또 다시 계속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스피노자의 그 철학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재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재적 세계관이다.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고 심신평행론이고 코나투스다 이렇게 세 개로 정리했잖아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한 유명한 말이 뭔가 신즉 자연이에요.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 신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실체예요. 실체는 자연이 유일한 실체고 자연은 바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즉 자연이죠. 이래 갖고 이제
유대교에서 파문당하죠. 그래서 아주 가장 강력한 독설과 함께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서 유리를 깎으면서 안경을 깎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고 포괄적인 사변적 자연주의예요. 보면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정리, 공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수학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강조하는 이런 또는 정서를 강조하는 철학자이지만 그 사유 양식은 굉장히 그 사변적인 그런 이성 중심의 그 합리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신이 평행해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요. 항상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사물의 질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연결시켜 온 거죠. 그러니까 몸은 몸의 관념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은 마음의 표상이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학문이 없었죠. 면역학이나 인지과학 같은 학문이 없었지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스피노자의 철학이 면역학이나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과학과 아주 굉장히 관계 깊더라 하는 얘기를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 종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면역학과 인지과학과 스피노자 철학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코나투스 이 수업의 중심이죠. 이건 더 큰 완전성으로 지향이라는 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은 내 속에 더 많은 세상을 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더 큰 완전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쁨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방향이라는 것은 내 속에 더 많은 세상을 집어넣어서 나 자아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 배려고, 자기 성장이고, 자기 진화고, 그리고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억압해왔던 욕망의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1990년대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 욕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욕망을 긍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스피노자 철학에 있는 거거든요. 욕망을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존재의 본질적 동력이라고 봐요. 욕망은 억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 통제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의 덕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나투스 통해서 저는 이성, 감성, 실천 이런 것들 다 합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도 코나투스 통해서 뭉칠 수가 있고 동양과 서양도 이 개념을 통해서 그 철학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연결하고 종합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합니다. 자, 이제 코나투스의 과학을 얘기해 봅시다. 코나투스의 과학, 진화, 면역, 인지 얘기할 거예요. 진화, 면역, 인지 이것이 다 코나투스를 기반으로 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화를 먼저 봅시다. 진화는 생명과 환경의 거시적 상호작용이에요. 거시적 상호작용, 거시적. 이제 뒤에 나오는 면역은 미시적 상호작용이죠. 진화는 그 각 생명 종이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종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호작용인 거죠. 적응인 것이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 진화의 메커니즘요. 존재 역량의 변이에 따른 결과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는 그 존재 역량이 더 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건 적어요. 그러면 역량이 큰 놈이 살아남죠. 이게 자연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산적 자연이에요. 소산적 자연, 수동적 자연인 거죠. 이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코나투스가 관점에서 보는 그거는 필연적 지향성이에요. 필연적 지향성. 그러니까 이것은 능산적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선택은 어떤 역량들, 개체 역량들이 환경과의 자기 상호작용 속에서 이것이 우위를 따져서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건 살아남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코나투스라는 것은 그 주체적 역량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능산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연 선택은 수동적 자연의 결과예요. 자연 메커니즘의 결과를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연이에요. 자연 선택이나 코나투스는 같은 자연이에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산적 관점에서 보면 코나투스가 되는 거고, 내재적 지향이죠. 그리고 이것은 존재 전체의 지향,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서는 보통 개체 또는 선택 단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개체 또는 다른 선택 단위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이 코나투스는 존재 전체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바랄 수가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바라는데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공통된 이익을 바라는 거죠. 공통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것. 또는 그런 공통된 이익의 방향으로 뭔가를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게 바로 코나투스의 관점이고, 더 큰 자연, 존재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너 철학에 보면 이제 정서 모방의 원리가 나와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펙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서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 나왔죠. 신생아실의 아이들이 한 놈이 빽 누르면 따라서 운다는 거. 모방이 된다는 거. 같은 개체로서 인정한다는,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거울 유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걸 나 똑같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 정서 모방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서의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 정서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자연 선택의 개념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개체가 중심이 돼서 서로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코나투스에 오게 되면 이거는 존재 전체의 이익을 바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실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에 바로 이게 다른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실존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슨 불매운동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 실존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랬으면 그런 역량이 강화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된 힘으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같은 정서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에 일본산 맥주가 100% 거의 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시장에서?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 실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은요, 개체 생명과 환경의 미시적 상호작용이에요. 진화가 거시적 상호작용이라면 면역은 미시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세포설과 체액설, 그다음에 클론 선택 이론과 자율연결명 이런 두 가지 쌍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체액설과 세포설이에요. 이건 이제 19세기 경에 나왔던 그런 두 가지 상반되는 대립적인 이론이었어요. 세포설은 뭐냐면 면역을 일으키는 주체가 세포라는 거예요. 보면 위에 있죠, 가시가 찔린 장미 가시를 메칠코프라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가 불가사리, 투명한 불가사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정원에 있는 그 장미 가시를 뽑아서 불가사리에 꼽아놔요. 꼽아놨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는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세포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 장미 가시 사이가 있는 찔린 곳으로 모여드는 것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세포, 소위 말하는 대식세포, 파고사이트죠. 마크로파지인 거였나? 하여간 그 세포가 이걸 잡아먹는다는 거죠. 소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면역이 이제 이론화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이런 세포의 영향보다는 체액, 그러니까 그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체액들 있잖아요. 혈장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면역 물질들이 작용을 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포는 살아있는 거고 물질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액설은 조금 기계적인 것이고 세포설은 좀 뭐랄까 생기론이라는 그런 쪽을 강조한 거죠. 아까 우리가 자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체액설은 소산적 자연을 강조한 것이고 세포설은 능산적 자연을 강조한 거죠. 능산적이죠. 세포들이 그 생명의 단위로서 하는 거니까요. 세포설은 생기론이고 체액설은 기계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개념으로 설명하면 오소바이오시스, 호미오스타시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세포설과 체액설이 서로 대립되는 이론이 있다가 결국은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인정이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본성이냐 양육이냐 논쟁하다가
양육을 통한 본성으로 정리가 된 것처럼 세포설과 면역설도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두 개 다 인정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또 연결과 종합이죠. 통접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도 그런 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최근으로 오게 되면 두 개의 이론이 있어요. 클론 선택설과 자기 연결망 이론인 것이 두 개가 대립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건 논쟁 중인 이론입니다. 논쟁 중인데 클론 선택설은 뭐냐면 그 면역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림파구들이죠. 림파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한 항원이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콜레라라고 칩시다. 콜레라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콜레라균에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막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 그 라인이 팍 커진다는 거예요. 다른 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콜레라의 면역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이제 클론 선택설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성인 거죠. 콜레라균에 맞는 그런 항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체 항원이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아닌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하고 유전적으로 다른 유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을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연결망 이론에서는 내적 이미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포계가 증식하는 것도 인정해요. 이쪽 이론에서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많은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항체가. 굉장히 많은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 네트워크를 단위로 해서 어떤 성질을 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는 뭐냐? 바로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네트워크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이미지, 이건 꼭 뭐 똑같아요? 스피노자 코나트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원, 항체, 항원끼리의 인터액션, 상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 설명하는가 하면 자기인지예요. 자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토피 같은 거. 내가 내 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은 이쪽 그 클론 선택 이론에 의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 연결망 이론에서는 자가 면역이 원래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있긴 하죠. 문제 원래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서로 항체끼리 서로 작용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비정상인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전체 네트워크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정한 뭐 항원 항체 관계 문제이기보다는 전체 네트워크, 항원 항체 또는 뭐 항원과 항원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이 전체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나와 남이 구분이 안 돼요. 타자를 포함한 자기예요. 타자를 포함한 자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 봤던 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내 속엔 나도 많지만 내 속엔 남도 너무 많아요. 그죠? 나와 다른 생명체, 나와 다른 면역 물질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의 생물학적 정체성은 그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정체성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히 자기 연결망 이론에서 바라본 면역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주위 환경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거죠. 결국은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는 거죠. 더 많은 세상을 내 몸속에 품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했던 자기 연결망 이론은 1984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니스 예르네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론적인 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기 연결망 이론에 따라서 면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동영상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기 연결망 이러는 것이 지금 인기가 너무너무 없는데 이 양반 지금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감안하고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자막을 켜놓고 들으시면 되니까요. 면역학적인 전문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제가 좀 설명드리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론적인 난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새로운 그 시각을 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지는 보통 이렇게 계속 두 가지씩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두 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뭐 3세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로만 합시다. 1세대는 뭐냐면 1세대 인지과학은 뭐냐면 우리가 안다 세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주의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인지주의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연결주의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랑 같다는 거. 이 1세대고요. 2세대 인지과학은 체험주의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그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계산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 AI의 가장 큰 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어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인지 기계 지능을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 층에서 일어나는 걸 다 그 다음 층을 보내고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난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대 인지과학에서는 그걸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이론 구조 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재현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 있는 것을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중에서 어떤 창발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2세대에서는 체현이죠. 내 몸속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다른 신체 기관에도 기록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거,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조차도 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나라의 정체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현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경험들이 내 몸속에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세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서 모방이나 거울 이론 같은 거 이것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 구분되지 않고요. 주체와 객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유 양식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양식이고요.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과학이 주로 환원적 기계론에 입각한 과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도 여전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고 지금도 계속 성과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패러다임 하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자꾸 연구해내야 된다. 아까 지금 면역 연결망 이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안적인 가능성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거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 자신이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만 젊은 학생들은 좀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은 통접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연결과 종합이다.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형신감응 먼저 보고 관계, 감성, 기쁨 이렇게 가봅시다. 형신감이에요. 형과 신.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거죠. 신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심신,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왜 정기, 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 거기 나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질이고요.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도는 에너지 같은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형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으로 보면 몸이죠, 그냥 몸. 그다음에 신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똑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랑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신과 심신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신 가문이라는 것은 아까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정서 모방과 상당히 관계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에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체현, 실현, 뭐 자기 조직 이런 생물학적 개념과 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런 거고요. 뭐 그래서 뭐 형신을 뭐 기의 두 속성으로 보면 스피노자에서는 몸과 마음을 같은 자연의 하나의 실체의 두 개의 속성이라고 봤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형과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의 자연인데 두 개의 속성일 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형신 가문이라는 것과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이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흥은 느낌과 반응의 거시적 구조다. 그죠? 느낌과 반응. 이거는 이게 이제 대자연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과 인지는 느낌과 반응의 미시적 구조다. 이거 소자연이다. 면역과 인지는 그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또 거시적인 그런 큰 걸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거기 나오는 게 뭐 생명관계학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왜 제가 넣냐면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불교하고 생물하고 통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 많은 생물학자들이 불교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하고 또 그 라마승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과학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불교는 과학과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나왔던 프란시스코 바렐라라고 하는 생물학자죠. 이 양반은 실제로 이 티베트 가서 몇 년 동안 그 불교 수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적인 것과 과학하고 연결시켜서 했던 사람이죠. 일본의 뭐 시미지 히로시라는 사람이 생명감각이라는 책도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문과나 이과나 무슨 뭐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자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신 감흥하고 코나투스하고의 그 유사성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부분이나 전체나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자아와 타자 이렇게 구분되는 도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의 존재론입니다. 관계의 존재론에서는 면역과 공역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보시면 이 역자를 보세요. 요 역자는요, 뭡니까? 노동한다는 그런 역이고요. 요 역자는 병 걸린다는 역이에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면역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면역이란 말, 서양 말로 이뮤니타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역이라고 하면, 면역을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의미했던 거예요.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관계냐면 공적 과제와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이라고, 반대가 공역이잖아요. 공역. 내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도 같이 와요. 근데 이거는 이 면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과제와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존경과 감사도 면제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의사 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공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가 의사를 고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제 보험과 비슷한 거죠. 근데 그리스에서 그런 공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되잖아요.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로마에서 그리스 출신 의사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공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의료 관계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온 말이 면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그 바람직한 것은 이 공역이에요. 면역이 아니라. 면역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공역이 바람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면역이 아주 최고로 알죠. 그래서 면역력 강화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면역을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뭐 엄청나게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많은 어떤 의사분들도 어디 보니까 그런 글을 강하게 써놨더만요.
면역은 강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면역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누가 죽여도 국가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거거든요. 뭐 호모사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의무가 없지만 또 거기에 대한 권리도 없는 그런 상태가 면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개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의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네트워크 이론에서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면역계들이 자꾸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감성인식론입니다. 감성인식론, 삶의 근거는 존재의 지속, 즉 삶에서 발생하는 감성이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정서, 느낌, 감정. 이걸 좀 구분해 봤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죠. 이 정서는 affect예요. affect는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affect 또는 또 정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움직인다는 뜻에서 정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 같이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강약으로만 경험되는 잠재적인 힘이다. 내가 무슨 뭐 불안하다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불안이 아니라도 공포 뭐 이런 거 느꼈을 때 뭔가가 낯선 것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것 뭔가 어떤 변화를 나한테 초래하잖아요. 내가 또 어떤 대비 상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정서예요. 느낌이라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누가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싫은 느낌이 나타나죠. 인간적이에요. 저 사람과 나가 맺었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에 경험에 비춰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회적 생명의 감성. 이건 이제 같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서는 인간 이전의 것, 느낌은 인간적인 것, 감정은 사회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이 정서가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아요.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강조하는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윤리학입니다. 이제 이것도 스피노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기쁨과 슬픔은 존재의 지속 또는 단절의 가능성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다. 내가 기쁜 거는 내가 존재가 커지는 걸 의미하고요. 내가 슬픈 건 존재가 쪼그라드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혼자 살면서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 존재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아주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존재가 모든 것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으로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슬픔인 거죠. 존재의 가능성이 좁아지는 거 이게 슬픔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뭐 새로운 거 뭔가 뭐 강의를 만들고 무슨 뭐 책을 새로 쓰고 막 이런 희망이 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존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쁨을 느껴요, 나는 당연히. 코나투스는 그 신호에 따라 존재를 지속하면서 더 큰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경향이다. 그죠? 저는 그 쪼그라들었던 통증을 느꼈던 그 쪼그라들었던 존재 상태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존재에 이루고자 하고 또 거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성취를 얻고자 해요. 그게 코나투스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란 기쁨을 삶의 지표로 삼아 보다 큰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코나투스의 궤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쁨을 삶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난 기뻐하려고 누구든지 기뻐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슬퍼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을 지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을 느끼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코나투스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쁨의 윤리는 형신 가뭉의 우주론, 관계의 존재론, 감성의 인식론의 실천 기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 이것들이 결국 윤리학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모든 철학이 그래요. 그죠? 모든 철학이 결국은 윤리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죠? 뭐 존재론, 인식론, 뭐 우주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것이 기쁨의 윤리학인 거예요.
기쁨의 윤리학으로 종결이 된다. 그 마무리가 된다. 기쁨의 인도하에 더 큰 완전성을 추구하는 동안 생성되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쓴 거, 일상의 작은 균열에서 출발한다.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면은 이런 일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그 맨날 그 예측 가능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 우린 그걸 동경에 맞지 않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닌 거예요. 그게 좋은 삶은 아니죠, 그죠? 예측 가능하면 그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맨날 쳇바퀴 돈다는 얘기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 무슨 뭐 4대째, 5대째 우동집을 해서 뭐 엄청난 장인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좋은 걸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세상을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별로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실 그 동영상은 그 기쁨을 실천하는 그런 의료인들 얘기입니다. 기쁨의 의사들 또는 의사 광대 이런 운동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브라질부터 시작한 건데 이런 운동들 하는 그런 의사들 또는 연극 배우들 광대들이 있습니다. 그 광대들의 이야기를 첫 번째 거는 그걸 시작한 사람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다 또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요. 광대가 된 의사들이라는 신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외국 그 광대 의사를 초청을 했어요. 아마 인도 사람인 것 같은데 초청을 해서 아마 서울대에서 했다던가요. 그래서 그 의료원들을 모아놓고 광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진료 현장 실제로 들어가서 광대 복장을 해서 뭐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환자들을 웃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파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 때가 됐어요. 살림살이의 의학 또는 코나투스 건강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동영상을 하나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얘기인데요. 산림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이분이 지금 추혜선 선생이라는 분이 가정의학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했어요. 이 협동조합, 의료 행위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료인이 주인이잖아요. 의료인이 그 경영주가 됐잖아요. 의료인이 주인 의료가 아니라 환자가 주인 병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병원이 전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잠깐 한번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런 좀 위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생활 속에서 그 건강을 찾아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설명했으니까. 모든 경험을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경험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했다시피 나는 몸이에요. 그냥 내가 바로 몸이단 말입니다. 내가 경험을 했던 뭘 했던 가 내 생각조차도 몸속에 새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새로운 수준의 몸이 된다.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모여서 또 거기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돼요. 그다음에 개체들이 모여서 종이 되고요. 종들이 모여서 전체 바이오스피어가 됩니다. 생물권이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아져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몸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또한 다른 몸들과 부담과 의무를 나누면서 공존한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질병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역으로 가야 된다. 면제되는 면역이 아니라 공역으로 가야 된다. 질병의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의 부담을 어떤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 무슨 운동이 있었죠. 뭐 아나키인가요? 그래서 무슨 뭐 예방 접종 안 맞자는 운동들이 한참 또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요. 그 사람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면역 예방주사를 안 맞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역이라는 것이 또는 공용이라고 설명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우산을 나눠 쓰는 게 배려가 아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배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면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을 나만 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그 부담을 함께 하면 훨씬 더 가벼우니까 병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역이다. 그래서 공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인구 집단 단위로 생각하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앞에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학적, 철학적 계보를 보게 되면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에서부터 코기토 사유로 갔다가 지금은 코나투스로 이행 중이다. 그 다음에 수동적 몸살이와 능동적 몸살림을 좋아해야 된다. 몸살이와 몸살림 이렇게 했어요. 몸살이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을 얘기하면 소산적 자연인 거죠. 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능동적으로 뭔가 의지를 발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살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살림살이의 의학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말을 정리한다면 참살이 의학이다 라고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뭐 의료문학의 이야기를 했죠. 역사를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건강인문학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비판적 의료문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정리하기로는 코나투스의 건강학 또는 참사리의 인문학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그 강의 마치고요. 이번 그 학기의 건강인문학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